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당신이 공유해주신 양배추주 효능 및 부작용, 양배추 먹는 법, 이 자료를 가지고요. 아이 흔한 듯 보이는 채소의 숨겨진 힘을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양배추가 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아주 귀하게 여겨졌고 또 타인즈가 선정한 서양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뭐 거의 매일 식탁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역사가 깊고 주목받는 이유가 다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자료는 양배추가 그저 반찬이나 샐러드 재료 이거 넘어서요. 우리 건강에 정말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연구 결과나 성분 분석을 통해서요. 위 건강은 기본이고 피부 미용, 체중 관리, 면역력, 심지어는 항암 효과까지 정말 양배추의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싶게 만들죠.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양배추의 핵심 장점들, 그리고 이걸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혹시 조심해야 할 건 없는지 하나하나 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양배추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역시 딱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위건강 효능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속 쓰릴 때 양배추즙부터 찾으시잖아요. 자료에서도 역시 이 비타민 U와 K 이 두 가지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비타민 U, 이게 위점막 보호하고 또 손상된 세포 재생을 돕는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위장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요. 그냥 위에 좋다는 것보다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성분 기본 설명이라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거 눈이 번쩍 뜨이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요.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인데요. 위궤양 환자 65명에게 3주 동안 양배추즙을 꾸준히 마시게 했더니 글쎄 63명, 63명이 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치료제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연구가 상당히 인상적인 고전 연구 중 하나죠. 물론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양배추즙이 위궤양 치료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양배추가 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인 건 분명해요. 말씀하신 그 비타민 U, 이게 사실 정식 비타민 이름은 아니고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성분을 보통 그렇게 부르는 별명 같은 건데요. 이게 기전을 보면 위 점막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막 촉진시켜서 손상된 조직 복구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염증 줄이는 효과도 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비타민 K 역할도 중요하죠. 이게 혈액 응고 인자 생성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 점막에 혹시 미세한 출혈이 생겼을 때 이걸 지혈시켜서 궤양이 또 나빠지거나 추가 손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분이 같이 작용하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만성적인 위염증이나 궤양을 잘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위암 발생 위험 감소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와, 위 건강 얘기만으로도 벌써 대단한데 자료는 또 바로 피부 미용 효과로 넘어가네요. 흔히 속이 편해야 피부도 좋아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자체가 피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 카로티노이드의 피부 재생 촉진, 그리고 유황 성분의 피지 조절 효과 이런 걸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유화구상분, 이게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서 여드름 예방하고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아, 이거는 진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확 솔깃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단순히 먹어서 속만 다스리는 게 아니네요, 진짜. 맞아요. 심지어 신라대학교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요. 양배추 추출물이 여드름 유발균 증식을 93%나 억제했다. 아니 93%면 이건 진짜 강력한 항균 효과인데요. 식품 추출물이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피부 건강하고 식단의 관계는 요즘 영양학이나 피부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배추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 그러니까 비타민 E나 카로티노이드, 이게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기도 하죠.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서 피부 노화를 좀 늦추고 건강한 피부톤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 억제 효과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성 피부질환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하. 유황 성분은 각질 제거라든지 피지 조절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서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신라대 연구 결과처럼 특정 균에 대한 억제 효과가 보고됐다는 건 양배추의 어떤 특정 성분이 항균 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걸 사람한테 바로 적용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양배추 섭취가 피부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속부터 건강하게 가꾸는 게 피부로 나타나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귀를 쫑긋 세우실 만한 주제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양배추가 다이어트 식단에 거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이유? 역시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쉽게 주고 칼로리는 엄청 낮다. 이건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변비 예방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비타민이나 무기질까지 보충해준다. 이 점이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막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식이섬유 역할이 그냥 포만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소화 흡수 속도를 좀 늦춰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주고요. 이게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지방 쌓이는 걸 억제하는 데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오. 그리고 장 운동 촉진해서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하는 건 잘 알려진 효과고요. 더 주목할 점은 칼로리는 낮은데 영양 밀도는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비타민 K, E 말고도 비타민 C도 풍부하고요. 칼슘, 칼륨, 철분, 엽산 이런 다양한 미네랄이랑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섭취는 줄이면서도 혹시 모를 필수 영양소 부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예를 들면 피로감이라든지 면역력 저하 같은 거요. 이런 걸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데 아주 유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딱 지원해주는 셈이죠.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면역력 증진이랑 해독작용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아연, 엽산,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면역체계 강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요. 또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근육이랑 신경기능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고요. 이게 단순히 어디 한 군데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전신 건강의 다방면으로 기여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게 다 연결된 시스템이라서요. 한 가지 식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연은 백혈구를 포함한 면역세포가 성장하고 기능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막을 보호해서 면역세포 손상을 막아주죠. 엽산은 세포 분열이나 DNA 합성에 중요하니까 면역세포 생성에도 관여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칼륨은 또 나트륨하고 균형을 맞춰서 체액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즘 현대인들 식단이 나트륨 섭취가 좀 과한 편인데 칼륨이 풍부한 양배추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관리에 긍정적일 수 있죠. 칼슘은 뼈 건강의 대명사지만 신경신호 전달이나 근육 수축, 이완에도 꼭 필요하고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또 유해물질 흡수를 줄여서 배출을 돕는 일종의 장청소부 역할도 해요. 정말 팔방민이죠. 와, 진짜 들을수록 대단하네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항암 효과인데요. 양배추가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이유. 이 자료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포라판, 또 인돌3카비놀. 이름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강력한 항암 성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네,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적인 성분들이죠. 이 성분들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스스로 죽게 만들고 이걸 세포자살 유도라고 하나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다양한 암 예방에 잠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요. 네,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가 또 나와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랑 폴란드 국가식품연구원 공동 연구인데 양배추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여성들이 주 1회 먹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무려 72%나 낮았다는 결과예요. 와, 72%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 차이 아닌가요? 물론 식단 하나로 암을 정복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진짜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네, 정말 인상적인 연구 결과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녹색 양배추 있잖아요. 그거보다 적색 양배추, 그러니까 적채가 리신이라는 아미노산, 비타민 C,
당분 함량이 더 높아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냥 색깔만 다른 줄 알았는데 영양 성분도 차이가 있었군요. 네, 그 항암 효과는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그 설포라판하고 인돌다시카비놀 같은 파이토케미컬, 그러니까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이 여러 단계에서 암 발생 과정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해독하는 효소, 그걸 2단계 해독 효소라고 하는데 그 효소 활성은 높이고요. 반대로 발암 물질의 활성화시키는 요소, 1단계 효소라고 하는데 그 작용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암세포 성장 신호 전달 경로를 방해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하게 작용하네요. 그렇죠. 미시간이랑 폴란드 공동 연구 결과는 역학 연구의 좋은 예시인데요. 물론 이런 관찰 연구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딱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한 양배추 섭취와 특정 암 위험 감소 사이에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72%라는 수치는 정말 인상적이고요. 식습관 개선이 암 예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양배추의 경우 그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있잖아요. 이게 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리신 함량 차이 같은 건 품종이나 재배 환경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색 채소가 특정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채소네요. 그런데 양배추도 종류가 꽤 다양하다고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그 둥근 녹색 양배추 말고도 색깔 예쁜 적양배추, 잎이 좀 꼬불꼬불하게 생긴 사보이 양배추, 그리고 되게 작은 방울다닥 양배추, 브뤼셀 스프라우트라고 하죠. 또 모양이 특이한 꽃갈 양배추까지. 와,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서 저도 좀 놀랐어요. 네, 종류가 꽤 있죠. 적양배추는 색깔 때문에 샐러드나 즙으로 인기가 많고 그 방울다닥이 양배추는 크기는 작아도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서 가치가 높다 이렇게 나오네요. 종류별로 맛이나 식감 또 어울리는 요리법도 조금씩 다르겠죠 아마? 그럼요. 식감이나 단맛 정도가 좀 다르죠. 자, 그럼 이렇게 영양 만점인 양배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핵심은 영양소 파괴 최소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특히 열에 약한 비타민 U나 비타민 C 같은 성분들 이걸 최대한 보존하려면 생으로 먹거나 즙, 주스 형태로 먹는 걸 가장 권장하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좋죠. 꼭 익혀 먹어야 한다면 영양 손실 줄이려면 살짝만 볶거나 데치는 방식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나 사과처럼 다른 건강한 재료들이랑 같이 갈아 마시는 주스 레시피도 제안하고 있고 또 간편하게 시판되는 양배추즙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당신에게 가장 잘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섭취 방법은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그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U, 그리고 항산화나 면역 기능에 중요한 비타민 C, 얘네들은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샐러드나 쌈채소로 활용하거나 즙이나 스무디 형태로 마시는 게 영양소 섭취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가열 조리가 꼭 필요하다면 찜통에 찌거나 끓는 물에 아주 살짝 데치는 방식, 아니면 기름을 약간만 두르고 짧은 시간 안에 볶아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푹 익혀서 물러지는 것보다는 약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 조리하는 게 영양 손실을 줄이는 요령이에요. 자료에서 제안된 것처럼 사과, 이건 단맛도 내고 비타민도 보충해주죠. 브로콜리, 항암 성분 시너지 효과, 당근, 카로티노이드 보강, 이런 다른 과일이나 채소랑 같이 먹으면 맛도 더 좋아지고 영양적으로도 서로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조합입니다. 시판 제품을 고를 때는 첨가물이 있는지 없는지, 제조 방식은 어떤지, 저온 추출 같은 거요.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좋은 점이 정말 넘쳐나는 양배추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자료 마지막에는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배추가 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좀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아, 네.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라피노스라는 당 성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소화불량이나 가스, 배에 가스 차는 거 있죠.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루 섭취량은 양배추즙 기준으로 한 300ml 이내, 이것도 한 번에 다 마시는 것보다는 두세 번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식품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찬성질이라는 표현은 한의학적 개념이긴 한데요. 서양의학적으로 봐도 섬유질이 풍부한 생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 과정에 부담을 줘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소화 기능이 좀 약했던 분들은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고이트로겐은 십자화과 채소, 그러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런 데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이 생양배추를 아주 많은 양으로 매일 드시는 건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대부분 비활성화돼요. 아, 익히면 괜찮군요. 네, 그래서 익혀 먹는 경우에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건강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해요. 네. 라피라모스는 올리고당의 일종인데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요. 그럼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반려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소나 메탄 같은 가스가 발생해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방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콩 먹었을 때 가스 차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아하. 몸이 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리고 만약 불편함이 심하다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한 하루 권장량, 즉 300ml 이내 나눠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정말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 그리고 주의점까지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위장 지킴이 역할부터 피부미 만들기, 건강한 다이어트 도우미, 면역력 강화, 그리고 강력한 항암 잠재력까지 와, 정말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스탠퍼드 의대나 신라대 미시간 폴란드 연구처럼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딱 뒷받침되니까 더 신뢰가 가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양배추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고요. 또 여러 종류의 양배추 소개와 함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섭취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개인별 주의사항까지 균형 있게 다뤄줘서요. 양배추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층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식단과 건강 관리에 양배추를 좀 새롭게 바라보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흔한 식재료 속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는 주로 생양배추나 즙 혹은 살짝 익힌 형태의 효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김치나 독일의 그 사워크라우트처럼 발효 과정을 거친 양배추는 어떨까요?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배추의 영양 성분, 특히 비타민 함량이나 소화 흡수율, 그리고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생양배추와는 또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지 이 부분은 한번 더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발효 과정에서 또 다른 유익균이나 성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